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술집이 밀집해 있는 유흥가는 늦은 시간까지 취객들로 몸살이죠. 어린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 주변 유흥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오전 8시 40분 등굣길에 나선 초등학생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어쩐 일인지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골목길 곳곳에 모텔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모텔 20여 곳이 밀집해 있는 이곳은 서울 강서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이 뒤쪽으로 와보면 이렇게 바닥에는 유흥업소 전단지와 함께 이렇게 담배꽁초가 널려 있는데요. 다름 아닌 이곳은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 지나다니는 등굣길입니다. 학교 정문과 가장 가까운 이 숙박업소는요, 불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유흥업소와 모텔에서 세워놓은 광고판들이 골목을 메우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혼자 다니게 하기는 좀 그래. 모텔이 있어도 좋고. 서너 살 안팎의 영유아 보육시설이 도심 유흥가 한복판에 위치한 곳도 있습니다. 여관과 여인숙이 즐비한 이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나오게 되면요, 알록달록 무지개 빛깔로 칠해진 2층짜리 건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건물은 사실 구립 어린이집인데요. 차가 다니는 길 쪽으로 한번 나가봤더니요, 어린이집 양쪽으로 술집과 노래방 등 각종 유흥업소가 즐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처럼 보기 드문 주변 환경에 인근 상인들도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주택이 어디 있어요? 다 술집이죠. 못하라고 여기 생기면 안 되는 것도 생겼죠. 이전을 위한 예산은 확보됐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2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18억인가 예산만 좀 확보했고요. 지금 자리가 땅이 없어가지고 모든 게 정말 땅값이 천정이죠.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은 하교 시간 학생들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정문 바로 앞이 유흥가와 맞닿아 있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교문 앞에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을 알리는 팻말이 붙어 있지만 불과 5m 떨어진 골목에는 유흥업소 전단지가 나뒹굽니다. 술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어른들의 모습도 아이들은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 말란 모습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담배 피는 모습. 술병 깨는 거야. 경기도 부천의 한 여자 중고등학교 인근 통학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학교 건물과 불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주변 골목길입니다. 이 뒤쪽으로는 분식집 간판도 있고 버스 정류장도 설치돼 있어서 여느 곳과 다를 곳 없는 학교 앞 풍경인데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이곳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창문 하나 없이 문을 걸어 잠근 채 늘어선 15곳의 업소들은 일반 음식점을 가장한 이른바 퇴폐 유흥업소들입니다. 거리에 어둠이 내려앉자 열린 문틈으로 붉은색 조명이 새나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학생들은 이곳을 피해 반대쪽 길로 돌아갑니다. 여기 막 그냥 전마다 열려가지고 여자들이 그러는데 실천 아저씨가 따라오려고 했었던 그런 건 있었어요. 교육환경법에 따라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으로 유해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다른 업종으로 운영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학교와 유치원 반경 200m 안에서 운영 중인 유해업소는 전국 150여 곳에 이릅니다. 교육 환경이 침해받지 않도록 어른들의 배려와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지하철 출입구가 성매매 업소들이 몰린 곳으로 연결된다면 어떨까요? 다음 주에 개통되는 수인선 숭이역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런 황당한 출입구는 어떻게 생긴 건지, 그런데 또 뾰족한 대책도 없다고 합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릴수록 불을 밝히는 곳이 있습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가 몰려있는 속칭 옐로하우스입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 통유리 안에는 짧은 옷차림을 한 여성들이 앉아 있습니다.
바깥에는 호객꾼들이 차량을 불러세웁니다. 취재진이 골목을 걷는 동안 호객꾼 5명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들어가서 보고 아니면 지난밤 호객행위가 이어졌던 집창촌 골목에 다시 나왔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어둠 속 불빛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골목에서 나와 몇 발자국만 걸으면 바로 오는 27일 개통 예정인 수인선 숭이역 출구와 맞닿게 됩니다. 도대체 이곳에 어떻게 전철 출입구가 들어서게 된 걸까요? 숭이역이 착공된 건 지난 2005년. 당시에도 부지 인근에 성매매 업소들이 몰려 있었지만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2009년, 8년 당시에는 또 영업을 다 이제 중단하고 단속해가지고 나가는 쪽으로 영업을 다 중단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고 지하철만 개통하게 됐습니다. 전철 4번 출구에서 나오면요, 이렇게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이라고 적힌 빨간 간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이 근방은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4시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퇴거 명령 조치도 받을 수 있는데요, 출구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주머니들이 막 학생도 해준다고 막 되게 막 이렇게 꼬이고 막 이런 거 자체를 보면서 분명히 불법인데도 좀 너무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서 다녔거든요. 여기를 피하려고. 근데 지하철이 생기면 아무 여기를 바로 지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하고 그런데 이 일대에는 CCTV가 단 한 대 있습니다. 이마저도 주요 골목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관계 기관은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 법적인 권한도 없고 단속을 하거나 또 그분들을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경찰은 성매매 행위를 포착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해 사실상 단속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또 이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현행범까지 체포를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그거를 딱 잡기 힘들어요. 현재 이곳에 운영되고 있는 성매매 업소는 10곳이 넘습니다. 업소들은 지하철이 개통되기 전에 성매매 여성들이 보이지 않도록 유리에 검은 가림막을 씌우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3일 전에가 들었어요. 27일에 개통된다는 얘기를. 그냥 황당하게만 하고 있어요. 다들 나가면 지금 나 굶어 죽으란 소리고. 전철 개통이 일주일이 앞으로 다가왔지만 담당 관청과 경찰은 여전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날 줄 몰랐던 것도 아닐 텐데 대책 마련이 늦어도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입니다.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네 곳곳에 CCTV에는 요즘 음성 기능이 더해진 비상벨까지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벨이 재구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강신우 기자가 현장에 가서 비상벨을 눌러봤습니다. 비 내리는 어두운 밤, 쫓기듯 걷는 여성, 비상벨을 연신 누릅니다. 네, 이것이 비상벨입니다. 이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저 위로 보시는 CCTV가 실시간 녹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할 수도 있는 비상벨이 예산 낭비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오원춘 사건 등 강력 사건이 벌어진 이후 전국 지자체들이 방범용 CCTV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비상벨 설치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만 13,000여 개. 그런데 현장에서 눌러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얘기하는데 안 들려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불렀지만 안에서는 제대로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관제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밖에서 마이크를 가까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스피커 나쁜 거예요. 네. 오원춘과 박춘봉 사건이 일어난 곳과 인접한 주택가입니다. 이곳에도 이렇게 비상벨이 있는데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눌러봤는데 불은 들어와 있는데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리를 받은 비상벨은 지난해 수원시에만 110여 개, 10개당 1개꼴입니다. 고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얼마나 빨리 반응이 오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제센터입니다. 33초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빠르지가 않는 건가요? 누르면 안 되는 오랫동안 누르면 벨소리가 오랫동안 나기 때문에 그 차이점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이들의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네, 이곳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이렇게 비상벨이 설치는 돼 있습니다. 이 비상벨 설치의 높이를 한번 보면 170cm가 됩니다. 때문에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벨을 누르기가 힘이 듭니다. 비상벨 주변 환경도 문제입니다. CCTV가 설치된 이곳에도 저렇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역시 이 차가 전방을 가로막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와 파리가 많이 날리고 있는데요. 이 돌아서서 보니 이번에는 쓰레기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쓰레기 수거 장소로 쓰이는 곳에 비상벨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비상벨은 다행히 차나 쓰레기로 막혀 있지는 않은데 이런 난간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누르기가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시선 컷으로 한번 잡아주실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여기에 비상벨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구조로 만드셨나요? 그러면요, 저희가 AS팀에게 얘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곳이 관제센터입니다. 현장에서 비상벨이 울리면 이곳 직원들이 응대를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이곳 직원들은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입된 예산과 인력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기도 일부시에서는 지난 9년간 비상벨을 통한 위험이나 사고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비상벨이 좀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휴대폰을 이용한 신고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비상벨 설치에 드는 비용은 평균 50만 원. 경기도에서만 64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비상벨을 철거하는 지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5개에 돼 있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고장 유무를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비상벨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되는 비상벨. 더 이상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이런 주변 정리와 함께 신속한 보수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강신호입니다. 예, 오늘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연장 개통되고 첫 출근길이었습니다. 연장 개통되면 진짜 지옥은 오늘부터일 것이다 라는 예상이 현실이 되고 말았네요. 저희 JTBC에서는 지난달에 지하철 9호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밀착 카메라로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밀착 카메라 김관 기자가 출근길 승객들과 함께 동행 취재해봤습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걱정이 참 많습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지하철 9호선이 강남권까지 연장 개통되면서 더 많은 승객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금 이 시간은 연장 개통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평일 출근 시간대입니다. 얼마나 더 크게 혼잡을 빚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탑승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오는 발걸음은 다급합니다. 대기 행렬 때문에 다른 출입문으로 옮겨가는 것도 힘듭니다. 대부분이 기다리는 건 여의도행 급행열차. 무리하게 타면 위험하다는 안내 문구가 무색하게 승객들이 경쟁적으로 탑니다. 그럼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모두 앞승차시면 원하십니다. 자,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지금 시간이 오전 7시 16분, 이제 10분, 15분 정도 뒤면 본격적인 출근 대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의 첫 번째 전쟁터, 바로 이 염창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미리 준비했던 특수 카메라를 장착한 다음에 한번 열차에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차 시도는 실패입니다. 탑승하려는 승객들의 노력은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옷깃이 꼈지만 타기만 해도 운이 좋은 편입니다. 등굣길 여학생들은 다음 열차를 이용하라는 안내방송 속에 남다른 전우애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짜증도 부리고 싸움도 많이 나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뛰어타고 해야 되니까. 다시 시도해봤습니다. 염창역에서 일단 가까스로 지하철 9호선에 탑승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승객들이 빼곡하게 차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지금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다른 승객들 틈에 끼어서 기댄 채 서 있는 상태인데요. 서울시는 승객을 분산하기 위해 가양역에서 여의도역으로 가는 무료 급행버스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열차 안은 지난 밀착 카메라 보도 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 자, 이런 9호선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직행버스를 이용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10번 출구가 그 직행버스 정류장인데 제 뒤에 이 관광버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여의도까지 승객들을 안내할 직행버스라고 합니다. 저와 그리고 다른 저희 밀착 카메라 취재진이 저는 이 직행버스를 타고 그리고 다른 취재진은 지하철 9호선을 타고 각각 여의도로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취재진이 탄 여의도 직행버스의 승객은 단 한 명뿐입니다. 아까는 몇 명이나 타셨나요, 승객이? 4분이요. 자, 이제 여의도역에 이 직행버스를 타고 도착을 했고요. 저희 취재진은 이 앞에 먼저 도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가양역에서 출발해서 여의도역 도착하기까지 이렇게 약 29분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여의도역으로 도착한 저희 취재진은 몇 분 정도 걸렸는지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약 12분 정도 걸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직행버스와 그리고 지하철 9호선 이렇게 무려 17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시간대입니다. 이러다 보니 방금 버스 안에서 보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승객들은 버스를 타지 않고 아무리 붐비더라도 다시 지하철 9호선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시가 바쁜 출근길 시민들이 급행버스를 탈 리 없는 겁니다. 열차 등차는 내년 9월에나 가능합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또 다른 미봉책을 내놨습니다. 9호선은 출근 시간대가 가장 붐빕니다. 그 1시간인데요. 그 1시간에 조금 일찍 출근하거나 좀 늦게 출근하는 유연 근무를 저희들이 기업체 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가 시민들의 불편함을 키웠고 그 불편함은 오늘 같은 이런 땜질식 대책으로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지하철 9호선 승객들은 내일 아침에도 이 열차에 올라서 전쟁 같은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밀착 카메라 김관입니다. 네, 수원역 앞은 많은 차량이 뒤엉키면서 심한 혼잡을 빚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새로 버스 환승센터를 개장했는데 오히려 버스를 갈아타는데 시간이 더 걸리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어제 개통한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를 찾은 시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늙었거든요. 계단 오르면 열받아요. 타기 편하게. 도로 중간에 서서 버스 행선지를 묻고 차도로 걸어 내려가기도 합니다. 아유 진짜 몇 번 돌아서 지금. 첫날이면 의뢰 겪는 혼란이라기엔 위치와 구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곳 환승센터에는 수원 시내를 오가는 버스들이 주로 서고요. 이곳에서 내려 서울이나 안산 등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또 다른 정류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아침 출근하는 시민들과 함께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출근하시는 길이세요? 네. 어디로 출근하세요? 사당이요. 수원역을 가로질러 밖으로 나간 뒤 지하도로 다시 들어가 복잡한 지하도를 지나 한참을 걸어야 합니다. 10분 늦어버리면은 버스 타면은 더 이상 늦을 수도 있거든요. 바로 옆 정류장에서 갈아타던 버스인데 정류장 간 이동에만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처음에 어떠신가요? 한 5에서 10분 더 걸리는 것 같고요. 조금 덥고 좀 흐리긴 합니다. 30분 다 됐네. 환승비도 환불해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버스 정류장이 있는 수원역 건너편이 아닌 역 뒤에 환승센터가 생기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엔 버스들이 역 앞에서 좌회전을 해 화성 방향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회전을 합니다. 고가와 지하차도를 지나며 2km 정도를 돌아가느라 11분 정도가 걸립니다. 나빠. 아주 나빠. 빨리 가게 해놓고 먼텀대로 가야지. 이거 빙빙 돌아가지고 이게 뭐. 잘못하는 줄 알고 중간에 내렸다니까. 버스 기사들도 불평을 쏟아냅니다. 쉬는 시간이 줄어졌다고 생각하고 쉬는 시간이 어디다가 보상을 받아야 돼 기사들은 근로자들은 그런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 환승센터의 위치는 수원역 앞의 번화가와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역 앞의 통행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현재 위치에 환승센터를 조성했고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더 편리해질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환승센터를 나오는 버스가 지나는 벌터 교차로는 주말마다 막히는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환승센터 생기고 그다음에 내려오고 같이 겹차고 주말에는 롯데 쪽에 이제 차량이 많다 보니까 좁은 부지 2층에 만든 타원형 환승장에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장안대에 가는 31번 버스를 타려면 이렇게 11번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저 뒤쪽 2번 승강장에도 또 다른 장안대에 가는 버스들이 있어 갑자기 버스라도 오면 저쪽까지 뛰어가야 합니다. 정차해야 하는 정류장에 다른 버스가 정차해 있는 경우 버스가 빠져나갈 때까지 여러 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차가 있어서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여기 신호등 걸리고 그러면 더 소요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버스 환승센터가 오히려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지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네, 40년 동안 한 농촌마을 주민들의 발이 돼주었던 단 하나뿐인 버스 노선 운행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주민들 걱정이 깊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넓게 펼쳐진 논과 밭을 지나 개울가를 건너자 한적한 농촌마을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진 건 2달 전입니다. 버스 쪽에서 통보 혹시 온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버스 타는 승객한테 기사들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번져서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이 마을을 지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시외버스가 멈춰서는 정류장입니다. 버스 노선로를 한번 보면요. 경기도 파주를 출발해서 서울 988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운수업체가 손님 부족 등 적잘 이유로 일부 구간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이곳 주민들은 하나뿐인 대중교통을 잃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존 버스 노선을 인수한 새로운 버스업체가 승객이 많지 않은 구간 운행을 중단하게 해달라며 고양시에 요청했습니다. 한번선이 승객이 제일 없죠. 손님도 없는 구간 하다 보니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웠습니다. 333번 버스는 50분에 한 번씩 마을을 지나가는데 고양시를 거쳐 서울까지 가는 유일한 버스입니다. 운행 중단이 예상되는 마을 주민 대부분은 7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큰일 났어요. 병원도 댕겨야 되고 그런데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현재 333번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에 300~400명 정도입니다. 버스업체는 적자를 넘어서려면 승객이 500명은 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000가구가 넘는 3,000명 다 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이곳은 운수업체가 대표적인 적자 구간으로 꼽은 파주시 광탄면 노선인데요. 실제로 버스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버스를 타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교적 한적한 시간대라 그런지 한동안 승객이 보이지 않다가 할아버지 2분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버스가 운행을 멈출 경우엔 파주시 10개 마을과 고양시 2곳의 주민들은 대중교통 단절을 겪게 됩니다. 이 노선은 하나만 다니거든요. 주민들이 대중교통이 없어져 버려요. 대체 노선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려요. 저희는 이제 결사 반대를 하고. 최근 농촌 인구가 줄면서 기존 버스 노선이 운행을 중단하거나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버스 요금만 받고 택시로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주는 100원 택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내년엔 82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버스가 노선이 없거나 노선 폐지 등을 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택시복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역시 교통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따복버스 노선을 계속 늘리기로 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와 경기도청은 조정과 협의를 통해 대중교통 단절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착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지하철이 생긴 지 43년이 되었습니다. 1974년에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면서부터죠. 세월이 흐르면서 역사 안팎의 균열도 생기고 승강장 곳곳이 폐기도 했습니다. 안전관리를 잘 하고 있을까요? 밀착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하철역 출구 계단이 군데군데 금이 가고 깨져 있습니다. 틈이 벌어지고 균열이 생긴 곳도 곳곳에 눈에 띄고 갈라진 외벽은 손으로 건드려도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승객들이 오가는 승강장 바닥과 연결된 외벽도 곳곳이 갈라지고 깨져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신의문역 앞 출구입니다. 1980년도에 지어져 올해로 37년째가 된 역사인데요. 처마 위쪽을 보면 이 콘크리트 조각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서 자칫 지나는 행인 머리 위로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뒤쪽으로 와서 살펴보면요. 이 기둥과 천정 콘크리트 조각들이 곳곳에 떨어져 나가 있는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안쪽 상황은 어떨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객들이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승강장 내부에도 곳곳에서 균열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승강장과 연결되는 바닥엔 금이 생겼습니다. 쇠면 같은 게 좀 갈라지면 그거 막말로 땜빵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 계속 민원을 제기해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붙어서 안 가요. 먼 발치 떨어져서 가는 거죠. 1979년 지어져 올해로 38년째를 맞는 또 다른 1호선 역사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2만 명에 이릅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를 위해 승강장 출입문과 맞닿는 곳마다 시설물이 설치된 공간에 검은색 고무 발판이 깔려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승강장 곳곳에 콘크리트가 부서지고 갈라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아파트만 해도 한 30년 되면은 이게 다시 재개발하고 또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여기는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노후화된 것 같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깔끔하게 좀 정리된 그런 시설 보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스크린도어 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 구간과는 떨어져 있어 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승강장입니다. 이 바닥에는 이렇게 고무 매트가 깔려 있고요. 이 고무 매트 아래에는 나무 판자가 덧대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 상황이 어떤지 한번 관찰 카메라로 살펴보니까요. 콘크리트가 깊게 패이고 떨어져 나간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칫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릴 경우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레일 측은 다중이용시설인 역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신임문역과 광운대역 모두 지난해 기준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이 붕괴 의미나 안전한지 안전한지 그 시설물에 대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공사 준비 차원에서 나눈 거고요. 향후에 다 보완이 될 거고요. 서울 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800만 명에 이릅니다. 노후 지하철 역사에 대한 좀 더 꼼꼼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하루에 10,000명 가까이 이용하는 한 지하철역 주요 출입구에 계단 없이 비좁은 에스컬레이터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출근 시간대는 역 입구부터 긴 줄이 늘어서는데 주민들이 몇 년째 불편을 호소해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복정역 앞입니다. 제 뒤로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앞쪽은 버스 환승센터고요. 제 뒤쪽은 버스 정류장입니다. 즉 양쪽에서 내린 버스 승객들이 이 출입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출입구에는 계단이 없이 에스컬레이터만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침 7시가 지나서부터 역 앞은 장사진을 이룹니다. 1분 1초가 급한 직장인부터 교복을 입은 학생까지 수십 미터를 한 줄로 천천히 걸어가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의 폭이 어른 한 명만 지나갈 정도로 좁은 데다 걷거나 뛰지 말라는 안내가 곳곳에 붙어 있어 날마다 병목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앞에를 쫙 그렇게 킨다고 하더라고. 여기가 좁잖아요. 내려가는 데가 한 줄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서울에 몰리니까. 역 내부와 지상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기다린 끝에 안으로 들어가도 폭이 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급해도 앞서가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면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2년 2호선 서울대 입구역과 2013년 분당선 야탐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각각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났던 출입구 모두 계단이 없고 에스컬레이터만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폭이 좁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거동이 불편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탑승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유모차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접지 않으면 바퀴가 걸리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유모차를 가져오거나 전동 휠체어를 탄 경우에는 다른 출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 앞 사거리는 모든 방향이 왕복 10차선 도로로 횡단보도도 길고 교통량도 많습니다. 그나마 가까운 1번 출구는 5분 넘게, 주유소 앞에 만들어진 3, 4번 출구는 8분 가까이 걸립니다. 복정역 2번 출입구에는 2004년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습니다. 이후 위례 신도시가 개발되고 최근 몇 년 사이 입주자가 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째 문제를 제기해도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점점 주민이 늘어날 거를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전에 미리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있다가 또 시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계속해서 같은 입장만 되풀이하는 게 8호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환승센터가 들어서면 출입구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에스컬레이터 절반을 계단으로 되돌리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004년도에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설치가 됐고요. 이유는 출입구 통로폭에 맞춰서 설치되다 보니까 하루 10,000명 가까이 이용하는 이 지하철역에서도 승객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매년 반복하는 검토해보겠다는 말 대신에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네, 최근 경기도에 대형 쇼핑몰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주변 교통이 매우 혼잡하겠지요. 애초에 교통량을 잘못 예측한 것도 있습니다. 그 고단한 쇼핑길을 밀착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고향 이케아를 방문한 차량들이 건물을 빙 둘렀습니다. 개장 2주째지만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는데 차가 너무 많이 밀려요. 그래서 보통 한 30분 이상씩 기다려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불편하죠. 주차장 입구 앞 도로는 3개 차로인데 이 중 2개 차로가 이케아 주차장 진입로로 쓰입니다. 고가 아래 유턴 차량들과 다른 방향 차량이 모두 주차장 입구 쪽으로 모이는 탓에 모범 운전자 수십 명이 투입됐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이건 완전 마비 되는 거지 뭐. 또 우리가 안 하면은 여기는 완전 사고도 많고 뭐 5주층 들어 지금 2주. 이케아 측에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하지만 인근의 대중교통은 버스 노선 3개뿐입니다. 상품이 대부분 무겁고 배송은 유료라 자차 이용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임시주차장을 마련했지만 2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케아에서 마련한 임시주차장입니다. 이케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보로는 20분, 버스로는 10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임시주차장이 보여서 우선 자꾸 찾아왔는데 이게 좀 거리가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최근에 들어선 대형 쇼핑몰은 이곳뿐이 아닙니다. 고양 스타필드와 하나로마트 등이 5km 거리 안에 모두 들어서면서 지난 몇 달간 이 일대는 극심한 혼잡을 겪었습니다. 차가 많이 밀릴 때는 집에 들어가는데도 막 1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 주말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지만 주차장 진입에는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주차장 입구로 바로 끼어드는 얌체 운전자의 경적 소리가 시끄럽고 금세 이를 따라 하는 다른 차는 주차 요원이 제지해도 버팁니다. 인근 이면도로는 불법 주차로 몸살입니다. 3차로 양옆에 모두 불법 주차가 되어 있어 중앙선을 넘은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마주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이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하지만 현수막이 무색하게 바로 옆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 주차 행렬은요, 스타필드 주차장까지 이어집니다. 단속 차량이 나타났지만 예고장만 붙입니다. 항의가 많아섭니다. 기분 나빠요. 지금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1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돼서 잠깐 세웠거든요. 쇼핑했던 기분이 이거 하나로 그냥 안 좋아요. 교통영향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 수요를 잘못 예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애초 주말에 스타필드에 주차하려는 차량을 최대 5,300여 대로 추산했지만 임시주차장을 포함해 7천여 면의 주차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도 만차의 줄이 늘어섭니다. 주변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차량 1,100여 대를 세울 수 있는 임시주차장입니다. 주말이면 완전히 가득 차게 되는데요. 하지만 2달 뒤부턴 이곳 주차장 부지에 오피스텔 건설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교통체증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주민들은 불만이 큽니다. 그 자리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지금 1,555세대가 올라오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고양시와 스타필드는 주차 수요를 모니터링한 뒤 대체 임시주차장 부지를 물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장 전부터 교통대란이 예상됐지만 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기업과 지자체는 뒷짐을 지고 있고 이용객들과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수도를 틀면 녹물이 나오고 외벽 일부가 수시로 허물어지는 건물. 마치 재난 현장처럼 보이는 이곳은 수백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서울 도심의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제때 수리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노후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 기자입니다. 초록색 외관이 눈에 띄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외벽엔 건물이 노후돼 시설물이나 물건 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준공 연도가 1937년으로 기록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여전히 4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다들 못 사는 사람도 없는 사람들이 사는데 헐리우드 다 기빠르게 나았게 생긴 사람들인데 뭘 환영을 하겠어. 이른바 아파트 고령화는 도심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1974년에 건축한 서울의 또 다른 아파트입니다. 비둘기집이에요, 비둘기집. 상한 집이야, 비둘기집. 콘크리트 덩어리가 바닥에 떨어져 임시로 안전 펜스를 쳐놓은 게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는 노후되고 균열이 발생해 지난 2001년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벽 곳곳이 금이 쫙쫙 갈라졌습니다. 낙석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좀 더 가까이 오시면 건물 벽체 일부분이 아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건축 사업만 바라보다 리모델링 시기를 놓쳤고 사업도 여러 번 무산돼 고스란히 빚만 쌓였습니다. 그 사이 주거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건물은 병들어 버렸습니다. 아파트 한쪽엔 가구며 변기 뚜껑이며 각종 잡동사니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바로 베란다 쪽인데 창문이 다 떨어져 나갔고 유리창도 온통 다 깨졌습니다. 바로 옆집은 건물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마치 폐가처럼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노후된 건 겉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수도를 틀자 황갈색 녹물이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녹물이 나. 목욕 샤워할 때는 계속 한 5분에 10분 틀어놓고 해요. 그건 항상 나요. 가스도 터질까 봐 무섭고 오래돼서. 부식된 문틈과 창틀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와 방 안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비닐도 치고 비닐도 쳤는데 그래도 바람이 너무 차서 텐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사정이 이런데도 260여 세대가 경제적인 이유로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도로 곳곳에는 오래돼서 쓸 수 없는 가구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이곳에 쌓아뒀을까? 비교적 가벼운 가구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어봤더니 이렇게 썩은 물이 고여 있습니다. 하수구 뚜껑이 없어서 임시 방편으로 덮어놓은 겁니다. 그나마 이 아파트는 최근 기업형 임대주택 우선 대상자로 선정돼 재개발에 물꼬를 튼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정밀안전 진단에서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일부 가구에서는 천장이 내려앉아 수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사다가 대갖고 더비했다니까 목수 불러다가 그랬는데 당장 올 여름에 비도 안 왔는데 저렇게 하니 올해 비 오면 어쩔 거냐고.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아파트 가운데 10%인 16만 3천여 가구가 건축연한 30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노후 아파트가 8년 후인 2025년에는 58만여 가구로 급증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노후 아파트를 내버려두면 도시가 슬럼화되고 결국 도시 경제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이 정답이 되기 어려운 시대를 맞아 곧 쏟아지게 될 노후 아파트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입니다. (301-1호), (301-2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여러 개의 현관문이 다시 나타나는 일명 방쪼객입니다. 한 가구가 산다고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4가구가 거주하는 식인데요. 한 푼이라도 저렴한 방을 구하려는 20, 30대 청년들이 주로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재라도 나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130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가 있었던 게 불과 지난해 일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앞입니다. 인근 주택가에는 주로 이 학교의 재학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당 다세대 주택의 건축물 대장을 떼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8세대가 살고 있다고 등록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편함도 모두 8개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301호 다시 1호, 2호, 3호라고 적혀 있고요. 4층도 마찬가지로 401호 다시 1호, 2호, 3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안쪽에 들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 내부에 들어가니 층마다 현관문이 2개씩 있습니다. 401호의 현관문을 열어봤더니 신발장이 보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3개의 방문이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402호의 현관문을 열어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호와 2호로 나눠져 있는 방문이 보입니다. 이 문 한번 열어봤더니요. 그제서야 싱크대와 침대가 있는 원룸이 보입니다. 방 하나를 2-3개로 쪼갠 일명 방쪼객입니다. 배달원은 이런 건물이 익숙한 듯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세입자에게 주문한 음식을 건넵니다. 401호인 줄 알고 그냥 갔는데 다시 1이라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있는 걸 아니까. 이 일대에서 방쪼객이 건물을 찾는 건 쉬웠습니다. 3가구가 살 수 있는 이 주택에는 실제로 10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냥 좋은 집이니까 2년 계약해서 살면은 학생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셨어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7만 원. 하지만 얇은 칸막이로 방을 나누어 방음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소리가 저녁에 많이 들리고 그렇거든요. 옆에서 뭘 하는지 거의 다 알 수 있는 정도로. 오피스텔보다 저렴하면서 고시원보다 생활 환경이 나은 쪼개기 방의 수요자는 대부분 20, 30대 청년들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한 주택에서는 방을 4개로 나누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이거 불법인 건 아시죠? 아니, 불법이고 뭐고. 하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잘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일대를 돌아다니며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봤더니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주택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4가구가 산다고 신고한 이 건물 외벽을 보면요. 이렇게 도시가스 계량기가 6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이쪽으로 오시면 계량기가 13개 더 달려 있습니다. 4가구가 산다고 신고해놓고서는 실제로는 19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요. 불법으로 방을 쪼갠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발코니에 칸막이를 임의로 설치한 다음에 발코니를 둘로 나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 개조 건물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방을 쪼개다 보니 이동 통로는 좁아지고 소화기 같은 소방시설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의 아파트 화재는 방쪼개기가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정부는 위반 건물주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행 강제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금보다 임대 수익이 더 큰 상황이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 맺고 계속해서 쓰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요. 어둡고 미로식 복도에 있는 쪼개기 방들. 조금 더 저렴한 방을 찾는 세입자들은 오늘도 화재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입니다. 제주도에서 렌터카의 속도 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죠. 도대체 렌터카 사고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길래 특별법까지 만드냐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밀착카메라 박소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가 렌터카 사고로 고민이 깊습니다. 아예 렌터카에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나설 정도인데요. 렌터카의 안전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밀착 카메라가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은색 승용차가 화단 위에 위태롭게 서 있고 뒷면이 심하게 훼손된 검은색 차량이 반대편 차선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성산 일출봉 방면으로 가는 일주도로입니다. 하단 아래쪽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차량 부품이 이렇게 곳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아예 교통 표지판이 뿌리가 뽑힌 채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40분쯤 은색 렌터카를 몰던 31살 A씨가 검은색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렌터카가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검은색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을 포함한 4명이 다쳤습니다. 자동차 공업사에서는 수리 중인 렌터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사고 차량 30대 가운데 7대가 렌터카입니다. 배터리가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차량 안면부가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차량 안쪽을 보면요. 운전석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조석, 측면 에어백도 모두 다 터졌습니다. 당시 사고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신호 위반하고 과속들이 많으세요, 렌트카들이. 의외로. 길이 이제 한산하다 보니까 막 달리는 경우도 그냥 질주하시는 경우가 약간 있고요. 지난해 제주도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가 527건, 하루에 한 번 이상 발생한 건데 숨지거나 다친 사람도 955명에 달합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차량 교통사고에서 렌터카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봤더니 제주도는 8.8%로 다른 지역 평균 2.5%보다 3배 넘게 높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렌터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만큼 사고도 늘고 있는 겁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방어 운전을 해야 하고 렌터카를 보면 좀 피하기도 하고. 렌터카 과속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경찰의 과속 차량 단속에 동행했습니다. 최고 속도 시속 70km로 제한하고 있는 제주 봉계동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시속 107km, 시속 100km. 단속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렌터카 넉 대가 잇따라 단속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선 렌터카에 속도 제한 장치를 달아 차량 속도를 시속 90km로 제한하는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에 앞서 제주도가 관광객들에게 사고가 잦은 위험도로를 안내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명 516도로, 지방도 1132호선은 험한 도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밤에는 어떤 모습일지 직접 주행해 보겠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이어서 이곳을 지나는 대부분 차량이 상향등을 킨 채 운행합니다. 곳곳에 구불구불한 커브길이 이어지는데 빠른 속도로 추월하는 차량도 목격됩니다. 관광객들에게 드라이브 코스로 알려진 일명 1100도로도 오르내리막길이 이어져 방어 운전을 해야 하는 도로입니다. 제주 지역 렌터카 속도 제한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규제에 앞서 유독 제주 지역에서 렌터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카메라 박소연입니다.